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 그레이스케일이 주장한 게 선물 ETF 상장할 때 똑같은 감시 공유 계약 나도 체결해가지고 냈잖아. 이게 이제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선물 ETF 상장됐으면 현물 ETF도 상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가 우리는 동일하다고 주장해서 입증했으니 너네가 그럼 다르다고 해서 지금 거절했으니까 다른 이유를 대봐. 근데 너네 다른 이유 못 댔잖아. 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그레이스케일 말이 맞아.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하고 동일하다는 증거 그레이스케일은 냈는데 SEC 너네는 다르다는 증거 충분하게 못 낸 것 같아. 그래서 너네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 이미 선물 비트코인 ETF는 상장이 됐으니까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절할 이유가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사실 요약이고요. 결론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주된 거는 우선 유의미한 규모의 시장 테스트라고 하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고 이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과 관련된 감시 공유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요건인데 우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아까 이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CM이라는 시장과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해서 냈습니다. CM이라는 시장은 이제 선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장이어서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감시 공유 계약이 있고 그 감시 공유 계약을 실제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체결해서 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자 하는 건 현물이잖아요. 직접 지금 시점의 가격으로 비트코인 사고 파는 걸 하고 싶은데 얘네가 체결해서 낸 계약은 선물 시장에서의 계약을 체결해서 낸 거잖아요. 그럼 선물과 현물이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얘들이 동일한 감시 공유 계약 체결한 게 아닌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물리적 통계적인 증거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이 연관성이 99.9%다. 그래서 선물 시장 가격이 변동하면 결과적으로 그 가격의 변동폭만큼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가격 조작이 안 일어나면 현물 시장 가격 조작도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증거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성이 99.9%인 증거를 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감시 공유 계약을 낸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비록 자기 시장에 대한 감시 공유 계약은 아니지만 자기가 감시 공유 계약 체결된 시장과 내가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 동일하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유사성을 동일하다고 사실상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A는 B인데 B는 C다를 이제 주장하면서 그래서 A는 C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아무튼 요약하면 그레이스케일은 감시 공유 계약 자기들이 낸 거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SEC는 니네가 낸 거는 현물 시장이 아니라 선물 시장 감시 공유 계약이잖아 라고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근데 법원의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하고 가격 변동성이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얘네가 증거를 냈으면 SEC 너네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거면 다른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다른 증거 안 내고 다르다고 말만 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너네는 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네가 승인 신청을 거절한 건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SEC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너네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주체가 비트코인을 실제 보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결과적으로 A 시장이 있고 B 시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시장은 B 시장이에요. 현물 시장. 그러니까 그냥 직접 현물을 보관하는 거니까 3.7%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거래하는 시장은 그냥 일반 거래소일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은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이었어요. A 시장에서의 조작 방지 가능성을 가지고 주장을 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B 시장에서 실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격 조작을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SEC는 거절을 한 거예요. 너네가 실제 비트코인 실물을 들고 있으니까 가격 조작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가격 조작한 게 다시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너네 감시 공유 계약 체결한 게
자기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부정을 했어요. 얘네가 우선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전체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그레이스케일은 직접 주장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SEC가 진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선물 ETF는 승인을 했으면서 현물 ETF는 승인 거절을 했는데 이 두 개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반면 그레이스케일은 선물 ETF와 현물 ETF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이 맞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지방 순회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SEC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런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신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지 않겠냐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고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거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향후에는 이제 GBTC의 경우에는 특히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전망되는 측면이 있고 이런 지금까지 흐름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펀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가지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 신탁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투자 신탁의 기초자산성 자체가 우선 부정되고 있어서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걸 기초로 해서 펀드를 만든다라고 할 때 어떤 뭐 구리든 뭐 주식이든 코스피 200이든 요게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요 기초 자산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에선 비트코인 ETF 만들어지기 어렵지만 향후에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승인이 되면 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을 때 뭔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승인이 되면 지금 다 거래소가 같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NYSE 알카라는 거래소였는데 이 거래소의 규칙을 변경해야 상장이 돼요. 비트코인 ETF가. 이 규칙 변경이 승인이 될 거고 규칙이 변경을 해주면 이제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일반 사람들도 사고 파는 ETF를 그냥 사고 팔잖아요. 뭐 예를 들면 코스피 상품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 KRX에 상장이 되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이제 비트코인 ETF 상품을 바로 직접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있냐 비트코인 실물을 사는 것과 비트코인 ETF를 사는 거는 이제 뭐 거래소가 뭐 워낙 요즘 잘 돼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 팔면 되긴 하는데 우선은 이제 ETF 상품을 사게 되면은 자기가 직접 사고 파는 것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진 않고 ETF 상품과 관련된 금융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우선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다가 사고 팔면 이제 지금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비트코인 거래 시에도 거래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세금 대신에 금융소득세를 내게 될 거다라는 게 한 가지가 다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비트코인 사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에다가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향후에는 증권 계좌만 있으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를 사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 시장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원래 ETF가 가장 큰 매력을 갖는 이유는 예를 들면 지금 뭐 애플 주식이나 구글 같은 거 되게 비싸잖아요. 한 주당 가격이. 그리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거를 생각해 볼게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100만 원이 넘잖아요. 한 주당. 그러면 그거를 내가 돈을 주고 한 주를 사는 건 너무 큰 돈이 들어요. 만약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ETF 바스켓에 담겨 있으면 나는 소량을 가지고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ETF 상품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거래소에서 그냥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가 되거든요. 내가 10,000원어치만 사고 싶다 그래도 10,000원어치 살 수가 있어요. 0.00 비트코인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 점에선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캐나다에는 비트코인 ETF도 있고 이더리움 ETF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코스피 200 상품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기타 10위까지 상품 디지털 자산 10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이런 ETF 상품이 있으면 내가 그냥 1위부터 10위까지 가상자산을 직접 사지 않아도 마치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품을 모두 산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ETF 상품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되겠죠. 왜냐하면 이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가상자산을 조금씩 사야 되거든요. 사서 바스켓에 담고 있어야 되니까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되고 자본시장에도 더욱 활성화가 생기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점에 장점 내지는 특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ETF의 시작과 그리고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최근 판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비트코인 ETF가 뭐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된다.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지만 몇 년 뒤에라도 된다면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